예, 연초부터 좀 거시경제죠. 좀 그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암울한 얘기들, 좀 무거운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도 뭐 작년보다 올해 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 그중에서도 우리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엊그제죠. 중국이 지난해 28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내놨다라는 그 결과가 나오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요. 한번 각 분야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의 핵심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오늘 또 산업 쪽 면에서는 따로 좀 전문가를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도움 말씀을 위해서는 단국대 김태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우리 성장률 작년 2.7% 목표치 맞게 나왔고요. 네. 3만 달러 1인당 소득도 되고 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막 아주 굉장히 뭐 위기다 이런 거보다는 네. 비교적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내용이 좀 문제인데요. 네. 대부분이 이제 성장률이 한 40% 정도가 사실상 정부 재정에 의해 가지고 성장을 끌어올린 거거든요. 작년 2.7%예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제는 거기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업이 막 투자를 하고 민간이 자기 돈으로 소비를 하면 뭐 참 좋겠는데 제일 좋은 거죠. 네, 그게 잘 안 됐고 네. 그다음에 수출이 골고루 잘 되면 좋은데 뭐 반도체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은 수출 시장 자체가 그렇죠. 양극화돼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전체 숫자보다도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취약했던 그런 2.7%였다 이렇게 보고요. 예. 또 2.7% 자체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대략 한 2.9%입니다. 그걸 잠재 성장률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잠재 성장률 2.89%인데 그렇습니다. 그보다 좀 낮다 그건 이거.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다 작년도에 굉장히 성장률이 높았거든요. 우리는 잠재 성장률은 낮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고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그렇죠.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4분기에 1% 성장.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서프라이즈, 깜짝 성장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1% 성장의 백그라운드에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그렇죠. 돈 풀기가 결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 4분기 되고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정부가 있던 돈을 다 이제 풀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4분기가 뭐 다른 때도 그래요. 조금 올라가는 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도의 성장이 이게 다 재정주도 성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만일 정부가 지출을 해가지고 민간에 돈이 넘어갔으면 민간 소비가 팍팍 늘어야 되는데 민간 소비는 그렇게 안 늘었단 말이죠. 늘긴 늘었는데 뭐 눈에 띄게 확 늘지는 안 늘었어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정부 소비가 대부분을 정부 소비가 많이 차지하고 예. 그럼 정부가 민간에 돈을 준 걸 이전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이전 지출이 소비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정이 너무 끌고 나가는데 효과는 미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게요. 작년에 좀 제가 표를 좀 보니까 작년에 민간 소비가 2.8% 성장을 했네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 소비가 딱 2배군요. 5.6% 성장.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간 소비도 좀 늘긴 했지만 정부 주도로 늘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조금 반색이 민간 된다. 소비가 적어도 한 4% 정도까지 글쎄. 가져야지 예. 이게 되는데 네. 사실은 정부가 이제 민간에 여러 가지 지원 자금을 줬는데 그 돈이 별로 이렇게 소비로 관리가 안 됐던 뭐 이게 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2013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네. 2013년도까지 쭉 봤는데 네. 다 1.9, 1.7, 2.2 뭐 이러네요. 네. 아이고 참 소비가 참 안 좋긴 합니다. 그리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쨌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게 사상 처음 아닙니까? 3만 달러 우리가 어쨌든 명목상이지만 돌파한 거는 네. 아닙니다. 그게 사실 이제 순간에 왔다 갔다 해요. 갔다 해요. 대부분 환율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3만 달러 넘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진짜 우리가 뭐 실력이 3만 불 넘었으면 굉장히 들떠있을 텐데요. 조용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환율 효과거든요. 그래서 언제 또 다시 이게 떨어질지도 모르고 뭐 불안한 3만 불이죠. 그러니까 기분만 좋은 그렇습니다. 3만 불이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냥 3만 불 그러면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은데 뭐 별로 얼굴이 안 좋은 이유는 다 불안하죠. 불안한 3만 맞습니다. 불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특히 이제 올 초에 지난 1월 20일까지죠. 네. 관세청에서 나온 자료 보면 수출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고 특히 반도체 그렇더라고요. 수출이 많이 줄어서요. 네. 제가요 네. 반도체 전문가분과 반도체 수출 얘기 조금 해보고 네. 나중에 다시 수출 얘기를 우리 교수님과 또 네. 얘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산업연구원의 김양평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도 잠깐 얘기를 한 거 뭐 들으셨겠습니다만 이달 네.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30% 가까이 28.9%인가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네네, 왜 이럴까요? 28%. 이제 반도체 수출 부진이 작년 10월부터 해서 반도체 가격이 좀 조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완만하게 하락세를 보이니까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기업 수요처에서 그 가격 추이를 관망하면서 투자를 지연시켜서 그렇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살려고 했던 애들이 지금 안 산다 이거죠? 더 가격 떨어질 거라고 보고. 그렇죠, 네. 아, 그 요즘에 집 우리나라 매매가 하락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예.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도 네네. 계속될 거냐? 우리는 사실 당장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짧게 봤을 때는 뭐 1월에서 2월 정도 그 정도만에 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고요. 조금 예. 길게 보면은 상반기까지는 이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게 반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가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락세가 조금 이어지긴 했는데 최근에 그 하락폭을 보면은 거의 이제 하락하지 않고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하락세가 이제 어느 정도 둔화됐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 하락세를 관망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또 기다릴 필요도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지금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그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올해 이제 우리나라도 5G를 도입을 했는데 일본이나 미국, 중국도 올해 도입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이제 신제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죠. 예, 그 제품들에는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요는 확실하게 늘어날 거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우리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네네. 그러니까 대략 5분의 1 정도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네. 계속해서 작년처럼 반도체가 올해도 우리 수출에서 이렇게 좀 중추 역할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연간 네네. 단위로 봤을 때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는 조금 지금 수출이 감소를 했는데 하반기에 회복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정도 그렇죠? 20%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 김팽년 김양평 위원과 얘기를 해봤고요. 20% 정도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는 하반기까지 가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반도체 얘기입니다. 네. 교수님도 말씀 들으시면 반도체는 그나마 좀 작년 수준을 뭐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전문가분은 예상을 하시는데 그거는 반도체 얘기고 그렇죠. 수출 전반으로 보면은 좀 걱정이 많이 되지 않냐 맞습니다. 싶어서요. 사실은 지금 6천억 달러 작년에. 했죠. 그래서 금년도도 그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 뭐 정부도 대략 그런 분위기 아는 것 같아요. 쉽지 않겠다 이런 것 같고요. 전체 수출이. 네네. 예. 우선은 뭐 우리가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첫 번째 중국이고요. 그렇죠. 그다음 미국이거든요. 네. 근데 둘 다 뭐 굉장히 지금 굉장히 싸우고 있고 특히 중국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요. 금년도 한 6% 조금 간신히 넘을 거로 본다는 지금 거예요. 세계은행이랑 IMF는 6.2% 전망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낮은 거죠. 그다음 미국 경우도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가 되고 미국도.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예. 그럼 자연히 우리가 이제 수출에 타격을 받을 거고 그다음 우리 EU 부분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EU가 지금 요번에 보게 되면 예.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말이죠. 예. 사실 그거 1.9에서 1.5% 크게 하향 조정해 버렸더라고요. 유럽연합의 성장률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한다면 세계 수출 시장이 이제 미국 축이 있고 유럽 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축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이제 EU 축 부분이 이렇게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우리한테 그만큼 수출 전체로 봐가지고는 그냥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중국 경우가 이제 우리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더 직격탄인데 네. 중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의 어떤 연착륙, 경착륙 그러는데 굉장히 혼란이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셔서 네. 아예 지금 중국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고 그러시죠. 그리고 나서 네, 교수님 네. 말씀 한 말씀 더 듣게 네, 하겠습니다. 지금 뭐 김태희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사실은 중국이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26.8%, 27%입니다. 2017년보다 더 비중이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대로 중국이 지난해 28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걱정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황 좀 전문가한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중국 성장률 작년에 6.6%, 28년 만에 최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중국 경제가 갑자기 추락한 것은 뭐 미중 무역 전쟁도 있지만 지방 정부와 기업들의 부채 감소라는 디레버리징이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중국을 가보면 지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곳곳에서 중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도시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역사 문화거리 조성 사업, 컨벤션 센터 사업, 도로, 경전철, 공항, 공사가 모두 방치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2017년도에 전국 금융공작회의에서 숨겨진 빚은 퇴직 후 죽을 때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결정이 나면서 지방정부 간부들이 묻지마시 공공사업 투자에 몸을 사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종신 문책에 발이 묶이면서 인프라 투자가 2017년도에는 19%까지 증가했지만 2018년도에는 4%대로 뚝 떨어졌는데요. 예. 이 때문에 무역 전쟁 영향도 있지만 기업들의 설비 투자 영향도 일부 가미가 되면서 경기 하락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앞서 잠깐 들으셨겠습니다만은 IMF, 세계은행 모두 올해 성장률 6.2% 보는데요. 소장님은 이 정도 수치가 올해 현실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6.2%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 갈등이 해소가 되더라도 예. 성장 엔진은 수출이 아니라 소비이기 때문에 개인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경기 연착륙이 쉽지 않습니다. 예. 중국은 작년에 그 소매 판매가 9% 증가에 그쳤는데요. 2017년보다는 무려 2.2%나 떨어졌는데 예. 소비가 갑자기 제동이 걸린 것은 집값이 가계 소득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됐던 게 소비를 위축시켰습니다. 예. 오죽했으면 온라인상에 1억 명의 서민을 두고 우리는 부추, 그러니까 중국말로 워먼티우 차이라는 유행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개인 소비 하락이 계속되는 한 가계부채 증가 때문에 소비가 늘어날 수 없다는 점. 이 때문에 앞으로 예. 도면 판매라든지 1인당 GDP는 2000년대 초반에는 한 자릿수 초반까지 둔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게요. 걱정이 우리 수출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 80%는 중간재나 그렇죠. 자본재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수출 감소하는 것보다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정도 더 빨리 감소를 하는데요. 올해 그 20일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14.6% 줄었는데 대중국 수출은 무려 이것보다 더 빠른 22.5% 감소를 했습니다. 수출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라는 비상사태가 해결이 되지는 않는 한 우리나라 기업 투자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상반기까지는 현재 대중국과 관련된 투자라든지 기업들의 활동도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하반기에 어느 정도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용찬 미중산업경제 소장과 얘기 나눠봤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워낙 중국 수출 비중이 커서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해 좀 뭘 좀 포인트를 삼아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 뭐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 예. 저게 가장 이제 우리 특히 수출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다음 중국 자체로 봐가지고는 사실 지금 중국이 감춰진 부채, 예. 그러니까 지방 정부나 그다음에 국유 기업들 그렇죠. 이쪽의 이 부채들이 매우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잘 모른다면서요? 얼마인지도. 몰라요. 파괴. 그래서 감춰졌다고 이제 그러니까.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나중에 드러나게 됐을 때 사실은 이제 중국의 어떤 금융 위기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금융 위기가 와가지고 자금이 완전히 경색돼 있을 땐 더 후퇴하는 거죠. 그래서 6.2%도 사실 쉽지 않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사실 이제 중국 경우는 사실 공산당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결국은 이제 이 전국 정부의 의지 그리고 당의 어떤 그런 이 노력일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그게 얼마만큼 이제 효과가 있을지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중국의 어떤 경제나 특히 우리의 관계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국 얘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중국은 참 이게 항상 우리가 불확실성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서 좀 말씀하셨던 중국 내부의 어떤 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지방 경제의 어떤 그런 문제들, 참 우리로서는 잘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또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불확실성, 불투명성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만 이런 어떤 그 경제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글로벌 경제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도 그렇고요. 유럽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더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요. 글로벌 경제 얘기도 지금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고 좀 저희가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LG경제연구원 조영무 박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뭐 IMF도 그렇고 투자은행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계속 하향 전망하더군요. 네, 관심을 모았던 것이 오늘 새벽에 발표된 IMF의 수정 경제 전망인데요. IMF는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7%로 보았고 이전에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동일한 3.7%로 보았다가 이번에 3.5%로 0.2%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예. 결국은 3.7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보았던 세계 경제 성장세가 지난해를 정점으로 올해부터 낮아질 것으로 견해를 바꾼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요. 예. 특히 눈길을 모으는 것은 이러한 세계 경제 성장세의 하락세를 주도하는 것이 그동안 세계 경제 성장세를 이끌어왔던 미국, 유로존과 같은 선진국 쪽이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세 안에서 선진국이 차지했었던 비중 측면에서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2.3%였는데 올해에는 그 성장세가 2.0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 특히 미국과 유로존의 성장세가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뷰를 바꾼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사님도 이런 전반적인 뭐 IB들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일단 저희 LG경제연구원에서 마지막으로 발표한 경제 전망은 지난해 가을 10월경에 발표를 한 경제 전망인데요. 오늘 새벽에 발표된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3.5%라던가 미국의 올해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 2.5%, 유로존의 1.6%, 이 정도 수준의 경제 성장세를 저희는 지난 가을 경제 전망 때 동일하게 예상을 했었고요. 사실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이라던가 브렉시트 그리고 중국 경제 하강세 이러한 측면들을 감안을 하면 미국이나 유로존, 중국 이러한 주요국들의 성장세는 당초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0.2 내지 0.3%포인트씩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도 사실은 그런데 0.23이면은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봐야 되는 거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 앞서 중국 얘기를 하는 걸 들으셨을 테고요. 미국, 유럽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 안 좋다고 그러면 우리 수출로서는 정말로 큰 데들이 다 안 좋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올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미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에 경기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그것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불안 요인으로 확대가 되면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글로벌 주가가 출렁거렸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인상을 했던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미국의 주택 경기라던가 투자 경기 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셧다운이라던가 트럼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세계 경제 하락세 속에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의 상당 부분 성장을 의존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예. 다들 아시겠지만 브렉시트가 영국의 정국이 상당히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SOC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 그림자 금융에 의존했었던 파이낸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악화되고 있는 경기의 악영향을 민영 기업들 중심으로 먼저 받을 가능성이 성장세를 상당 부분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주요 IT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교역 증가세에 많은 부분을 의존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환율 여건마저도 악화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우리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LG경종은 조영무 박사 말씀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 얘기를 다 돌아보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수출에 전반적으로 좀 좋은 얘기를 찾기는 어렵는데 네. 작년에 우리 수출이 4% 증가를 했거든요. 꽤 네. 괜찮은 성적 보였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죠. 봤을 때 네. 이거의 절반. 그러면 올해 우리 수출 2% 증가율이 2%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상당히 좀 올해 성장률 전망치 뭐 2.67% 정도 정부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뭐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이제 빠지면 이유 부분인데 말이죠. 네. 이유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유의 이 경제 전망치를 대폭 낮춘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 이 배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똑같은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자동차의 70%를 해외 수출하는데 그렇죠. 똑같이 걸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반도체 아까 걱정을 했지만 예. 자동차도 지금 똑같은 이런 문제가 좀 걸린다는 거고요. 그 배기가스 규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해외 특히 유럽 쪽에 수출하는데 전략이 상당히 차질이 있을 때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닌데 제일 타격이 큰 데가 독일입니다. 왜? EU의 자동차 부분에 가장 큰 메이커가 그렇죠. 독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뭐 사실은 뭐 엄청 낮춰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여파가 있을 거고 결국은 자동차 수출도 금년도 어려웠지만 작년도 어려웠지만 작년도 어려웠지만 올해도? 금년도 더 어렵다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 수출이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럴 경우에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게 이제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뭐 이제 판이 어떻게 될지라는 거는 대략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와 그나마 나은 시나리오까지 저희가 쭉 훑어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강론을 잘 짜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어려울 때 이제 실력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뭐 딱 답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지 방향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은 이 기업의 어떤 경쟁력, 생산성 높이는 거, 이 생산성은 다른 게 없습니다. 결국 노사 협력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좌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산성을 높여야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격 부분도 우리가 뭐 어떻게 본다면 메리트를 좀 가져올 수 있고 품질 메리트도 가져올 수 있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얼마나큼 그렇게 노력하느냐의 문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일하러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노동시장 참가율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일하는데 지금 100명 일한다. 이제 뭐 한 105명이 나와가지고 일하러 나오겠단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소득을 높여가지고 국내 소비가 돌 수 있도록. 그렇죠.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문제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뒷받침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원래 아주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 어렵다. 그러면 정부랑 산업계랑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가지고 산관 협력을 잘하는 나라예요. 자, 수출 또 우리 목표 달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빨리 복구시켜야 된다.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정부랑 이 산업계 기업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불화비슷하거든요. 이걸 빨리 이렇게 힘을 합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특히 정부에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지금은 위험한 정책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제 안정성을 해치는 정책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는 그냥 살을 걷는 이런 판이기 때문에 경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이 산업계랑 정부랑 한별 탑단 이런 생각을 가야지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말이죠. 수출 주도 성장이 막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최악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 생산성을 높이고 내수를 활성화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위기 극복 시스템을 일하고 싶은 사람 일 더 하게 해주고 일하고 싶은 사람도 일하게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이 소비를 진작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대안까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